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축소됐던 은행 영업시간도 오늘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를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3년 만에 팬데믹 종료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 감염 상황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여전합니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를 비판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가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듭 거론하며 전담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일본 측이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서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파가 물러나면서 오랜만에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는 등 평년 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지만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죠. 창과 방패, 검찰과의 세 번째 대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출석할 당시에 답은 정해졌고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답변을 대부분 진술서로 가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이었죠. 대장동 의혹 관련 출석 때는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는 느낌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이 대표가 A4 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다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영장 청구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석을 하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사이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듣고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그 배경, 어떤 대응책을 갖고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을 왜 열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출두하기 전부터 이게 성남지청 소환을 염두에 두고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일단 성남지청에 가가지고는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언론에 나왔어요. 뭐 그 서면만 하고는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는데 네. 이 검찰이라는 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툭 서면 진술서를 넣으면은 그것이 비밀이 유지될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서 내가 당당히 수사를 받고 한번 검찰한테 혼내주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딱 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술서도 충분히 자세히 가져갔고 또 1시쯤 해가지고는 언론에다가 그 진술서 전문을 뿌리고 그랬죠. 네, 오전 중에는 카피도 하지 말라고 검사한테 요구를 해서 검찰은 오히려 그 진술서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치밀한 여론전에서 일단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우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 수사 출두하는 날짜까지도 밀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로 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치밀한 언론전, 여론전을 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판정승했습니다. 그렇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판정승했는데 이제 문제는 2차 소환이거든요. 2차 소환을 계속 거부를 할 경우에 옥에 티가 생기는 거예요.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록이 남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 닥칠 기소와 영장에서 옥에 티가 생깁니다. 옥에 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론전, 언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략을 택했고 저는 뭐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거기에서 많은 의원들 또 최고위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깊은 뜻과 네. 이 굉장히 고도의 이 현명하고 영리한 전략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 모르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김전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검찰은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이런 방침이었었나 봐요.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보이죠. 예. 우선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뭐 4천억이 넘는 배임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지금 428억 원의 그 지분 천화동인 1호 지분의 반액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사실상의 소유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만약에 그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라면 뭐 당연히 뇌물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거든요. 근데 네. 뭐 400억 이상의 뇌물 약속과 뭐 10억 원 넘는 뇌물죄, 뇌물수수죄가 된다면 당연히 구속 사안이고 네. 지금까지 그 있어왔던 뇌물죄 중에서도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이고 예. 또 그 성남 FC 사건도 뇌물 액수가 뭐 제3자 뇌물 취득죄라고 하더라도 뇌물 액수가 수십억 내지 네. 100억 원이 넘어간다는 지금 판단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오히려 뭐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대응한 언론 대응이라든가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대응한 것을 뭐 그중에 이제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옥에 티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옥에 티가 아니고 이게 예. 뭐 대응을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봤자 결론은 이게 실체적 진실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뭐 진실 관계가 뭔가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이고 한데 그것은 옥에 티가 아니고 지금 뭐 억지로 그 물 새는 배를 반창고로 살짝 발라놓았는데 물이 뭐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검찰의 대응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응하는 면만 봤을 때는 신경민 의원께서는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판정승은 중요한 게 그게 네. 아니고 검찰에 가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 관계와 또 추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법리적인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검찰에서 내놓는 증거에 대해서 그에 반하는 자신의 방어 무기를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진술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단순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 이런 사실 없다, 이런 사실 없다. 예. 그리고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약간 그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서 예. 검찰의 수사를 반박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검찰에서 뭐 예를 들면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 임무 종사 의무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예 뭐 대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응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검찰이 정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서 압박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의 증거라는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네. 또는 뭐 계좌 추적 자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당사자들 간에 제기된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는 뭐 공문이라든가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제시를 했는지는 검찰에서는 일단 증거를 법정에서 연출시키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진술서로 대부분 이 답변을 가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실제로 정치인들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많지는 않죠.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진행된 것까지만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검찰 수사 과정이죠. 이렇게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술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 내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네. 진술서 딱 써가지고 한 6페이지나 뭐 한 30페이지짜리를 예. 놓고 이거 외에는 답변할 수 없다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에 해당하고요. 예. 소환 날짜 가지고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신경전을 벌인 거죠. 이런 경우도 좀 드문데요. 네.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잔인한 봄이 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예. 바로 나올 영장이 구속영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공소장이 예상이 되는데 공소장 초본은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고 또 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다 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재판이 또 연이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매우 잔인한 봄과 그 이후에 지리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렇게 당분간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오게티라고 말씀드린 것은 소한 불응이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봐서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검찰과의 신경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매우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매우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보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예. 대선에 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부르르니 대선에 진 죄로 내가 가겠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다. 이게 뭐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분출되는 것을 막고 더 예. 나가서 이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 집회를 할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뇌물 사건이고 부패 사건이고 잘못된 사건인데 왜 당을 끌어들이느냐 이런 반대 논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네. 나는 대선에 진 죄로 부르니까 가서 충실하게 답변도 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니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달라. 그리고 나는 내가 물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치 보복에 우리 당이 굴복하는 것이니 야당 탄압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끌고 가려고 예. 지금 계속 자락을 깔고 이 문제를 지금 대처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검찰에 대한 대응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진술서를 자세하게 제출하는 것은 검찰이 뭘 질문할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진술하다가 보면 이제 선행자백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 검찰에서는 아직 파악되지 못한 것을 진술서에 써서 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또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서를 자세히 써서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 진술서 내용 자체가 이제 자신 정당성만 쓰고 그렇게 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성이 되었을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나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내 진술서만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라면 결국은 답변을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소환 날짜를 또 아마 조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요. 민주당 내에서 뭐 내일인가요? 민주당의 길 무슨 뭐 포럼 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창립이 되나 봐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에서 이 개인 문제를 끌어들여서 안 된다는 여론도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죠. 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길이 내일 포럼을 갖는 뭐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뭐 혐의를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전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나 그 공소장이 지금 나온 게 몇 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보면은 구속영장과 기소와 공판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근데 각 단계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의 그 뭐랄까 매듭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영장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게 돼 있고 예. 기소가 되면은 그 공소장에 기초해서 당내 당헌 80조에 따른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긴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비해서 대표의 유고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원 80조 이미 개정하지 않았나요? 개정했죠. 예. 개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절차가 한 3단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 의원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은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이 돼 왔고요. 네. 그런 그 표출되는 것 중에 한 움직임일 뿐이고요. 네. 이게 물론 비명이나 반명만 의원들이 모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 공당의 여러 가지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비명계 중심, 물론 비명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의 길이 내일 출범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꼬집은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언제 수사하냐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 사유화 남용으로 신독재 국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의 위기는 철저히 방관하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오로지 전 정권 지우기와 야당 때려잡기뿐입니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위기이자 국민의 불행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겁니까? 네, 들으신 대로 민주당이 오는 1일, 그러니까 모레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전담팀 출범에 이어서 주말에는 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 집회 하나 봐요? 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뭐 의원 개개인이 산발적으로 몇 명씩 나가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더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TF까지 구성이 됐고 특검으로 반드시 가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특검을 갈 수 있겠냐? 라는 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도 그렇죠. 있어요. 두 가지 특검이 다 어렵죠. 예. 상설 특검은 법무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개별 특검은 또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매우 어렵지만 예.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여튼 양 당이 예.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놓고 네.
세게 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의 전략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특검까지 가자라는 겁니다. 아니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예. 백현동 사건, 그리고 성남 FC 사건,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미 대선을 거쳐서 쭉 그 진행이 되었고요.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무슨 정치 보복이다, 뭐 대선에 대한 대선 패배에 대한 뭐 저 보복이다 또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사실 대장동 사건 관련된 것은 그 주범들인 남욱 변호사라든가 또는 정영학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고, 더 나아가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성남시장 네. 시절에 모든 일을 추진했던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사실을 지금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5,500억 정도 이상 되는 수천억의 그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제공하고 예. 천화동인 1호의 반에 해당되는 428억 원 정도의 지분을 지금 받기로 했다는 것이 이 내용의 결론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입니까? 아니 유동규라는 분이 지금 정치 보복의 주인공이 돼 있습니까? 오죽하면 유동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나는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유동규의 바지 사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일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냐? 만약 예. 그렇다면 내가 다 떠안아 주겠다. 근데 당신이 모든 일을 했지 않느냐라고 유동규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치 탄압이며 옥외 집회를 통해서 장애투쟁을 하겠다는 거겠습니까? 이런 것은 다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낡은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물귀신으로 같이 끌고 가면 그래도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뭐 진짜 우리가 대선에서 져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내용에 이어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의겸 의원이요. 김건희 여사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지난주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오늘 또 고발하기로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로요. 지금 장경태 의원회에서 두 번째 고발이죠. 그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보셨어요? 주가 조작 위원은 법정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그러면은 이재명 수사도 물론 혹독하게 해야 되지만 이 수사도 혹독하게 해야죠. 그게 이제 공정과 상식에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국힘당에서 매번 주장하는 얘기는 문재인 검찰에서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대목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검찰 식구들이 이 신성가족적인 그 시각이 있어요. 검찰 식구는 우리의 한 가족이고 신성한 가족이다라는 게 있어서 예. 이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도 혹독하게 하고요. 네. 김건희 수사도 혹독하게 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검찰의 수사라면 김건희 의원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범들이 네. 구속 기소된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한 분은 이성윤 검사장이에요. 그분이 예, 이제 우리 저 국민의힘 당시 야당에서 막 충견이라고 욕하던 분이에요. 완전히 네.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충견 이렇게 막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정권의 뭐 그 정말 저 충견처럼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야당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예, 야당에서 예. 주장했다 이거죠. 네, 그 당시 때 야당. 예, 그 당시 야당 예.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던 국민의힘. 예. 절대로 이 저 YTN에서 그렇게 보도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저 없는 죄도 털어내려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관련 진술을 다 조사해서 기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신성가족이라면 도대체 이성윤 검사장이 왜 2년간 수사를 그만큼 과거부터 계속 봐줘왔다. 그 그게 차원 아니었는. 아니 그때 아니었겠느냐. 당시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를 가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 쫓아내고 수사 검사들 다 쫓아내고 하던 시절이거든요. 예. 만약에 그때 털끝만큼이라도 증거가 있었으면요, 아마 조상 대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털어내서 수사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성윤 지검장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야 의원 모셔놓고 하면 다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좀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전 의원 가지고 이제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또 윤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바람직한 그 워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특정 세력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전당대회 같으면 전당대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머리에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한다면은 그 소중한 주권을 행사한다면은 저는 그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특정 세력이 지배하는 전당대회는 뭐 어느 당이라 할 것 없이 열 이유가 없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또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네. 근데 당내에 진짜 윤심이 그렇게 강합니까? 근데 실제 이제 국민의힘이 예. 이 야당으로서 집권 가능성이 별로 없다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사실 네. 집권에 성공한 특이한 일년을 겪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야당으로 당선되어서 역할을 하던 국회의원들이 어느 날 여당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당원들도 좀 지지하는 그 마음이 크고 의원들도 사실 대세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후보자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유권자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특정 몇 명이 전행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모아가지고 한 손에 넣고 그쪽을 모두 누구를 찍으면 지지하고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하는 주류 후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네.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조금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 아닐까. 예. 즉 많은 당원들의 그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 그 과제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모든 후보자들이. 그렇군요. 예, 신경민 의원께는요. 윤심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크게 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대표는 당연히 통하겠죠. 네. 뭐 이렇게까지 교통 정리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그냥 팔다리를 자르거나 생매장 시켜놨기 때문에 이러고도 사실 대표가 안 되면은 이건 대형 사고인데. 근데 지금 이상 기류는 분명히 감지되지만 예. 뭐 되겠죠. 이미 윤심의 힘이나 윤통의 힘인 당이 돼버렸는데 예. 이것까지 안 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이게 하나는 이 정도 윤심이 미뤄졌으면 사실 그 유력 후보가 60에서 70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특이해요. 그 최고위원 경우에는 지금 아마 윤심 쪽에 미는 분들은 최고위원도 싹쓸이 하자고 하겠죠. 근데 김 의원이 지금 그 윤심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당이 잘 되려면 이제 견제와 균형이 좀 다 그런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최고위원까지 싹쓸이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최고위원은 사실 투표를 행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 아마 당원들이 한 표는 윤심표, 한 표는 비윤심 후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줄 겁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뭐 그런 기류가 있었죠. 이재명계 쪽 의원들이 대부분 됐죠. 대부분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표는
명표, 하나는 비명표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뭐 어쨌든 예. 그 지금 그 당원들 주류가 또는 당원들의 주도적인 어떤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좀 혼란을 겪지 않고 네. 함께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윤심을 얻었다는 후보가 분명히 유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이랑 의료 관련된 곳 제외하고 대중교통에서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에서 붙고 들어가는지 지하철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이 적용되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헬스장과 마트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유지되고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경우, 또 고위험군과 환기가 어려운 밀접,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가 사라진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얘기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여전한데요. 학원가는 2주 동안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학교와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첫날, 착용 의무는 통학버스에만 남아있지만 버스에서 내려도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걸렸을 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옮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쓰고 가도록 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스크를 벗도록 강요하거나 강제 지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부모와 교사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학생들은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보낸 지난 2년여, 마스크는 이제 없으면 부끄러운 옷이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왜 얼굴 보이는 게 싫어요? 그냥 부끄러우니까요. 한여름에만 엄청 덥고 땀 나면 그땐 벗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벗어보면 어떨까? 막상 벗으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움직여라 한번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움직여라! 친구들 웃는 얼굴도, 선생님 입모양도 잘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마스크 벗으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집단 감염으로 휴업과 폐업이 속출했던 학원가는 좀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대형 학원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기로 하고 공지문도 붙였습니다. 또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한두 주간 정도는 좀 안정적인 추세가 지속되는지를 좀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스크를 쓸 때 혼란하고 불편했듯 긴 시간 함께한 마스크와 작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오는 5월쯤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모든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2단계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묻는 질의에 5월 정도면 충분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주의로 내려가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아플 때 쉴 권리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를 개최한 WHO는 국제사회 대응 역량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토대로 오늘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세와 중국 상황 등이 변수로 남아있어서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2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연 뒤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2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물가 상승률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연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어 12월에는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이번에 통상적인 인상폭인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할 경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4.5%에서 4.75%로 높아집니다. 이번 긴축 국면에서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는 5.1%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향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연준이 올해 봄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 그간의 금리 인상이 미국 노동 수요와 소비,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둔화시켰는지 가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도 금리 인상 일시 중단을 시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2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또 그간의 누적적인 금리 인상 여파를 평가하는 동안 경제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 직후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도 금리를 결정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와 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9월 0.23%에서 0.28%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18%에서 0.24%로 높아졌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쌀 의무격리와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본회의 상정은 아직 미정된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하거나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직회부의 반발 입장을 표명했고요.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한 이를 계기로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줄여서 운영해 왔습니다. 금융사용자 측은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단축 영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YTN은 인천에 있는 지역 농협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조합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사내에서는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면권을 쥔 조합장 홍모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용기 내 알렸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과하겠다던 조합장은 아직 아무런 말이 없고 오히려 사내에선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너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숨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맞다고 하고 한숨을 쉬시다가 저 이제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본점에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특히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이 직원들을 배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모두가 많이 취한 상태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선처해달라는 게 탄원서의 골자입니다. 심지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이거 지점장이 한 게 아니라 조합장이 시킨 거다 이렇게 제가 본인이 이제 친한 직원한테 전달받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장은 탄원에 참여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합장이 시켜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보낸 건데요. 그거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합장 홍 씨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지점장이 조직을 위해 벌인 일 같다고 감쌌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도 그렇겠죠. 뭐 조직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합장 자격을 박탈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홍 씨가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조합장 힘에 의해서 이것도 무마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고 결국 자신들이 고소한 조합장과 함께 일해야 하는 직원들의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정오쯤 부산 강동동 부경 원예농업 농산물 수출 선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선별장과 바로 옆 사업장이 모두 탔고 화훼 공판장으로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12시 1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서울 상계동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주사기 5개를 압수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은 교육부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제를 교육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말 새 모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 단체 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내일 출범해서 본격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국 3개에서 4개의 선도교육청을 운영하고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들 궁금해요. 혹시 그 연출된 거 아니냐? 연출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니까 평소 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한번 씻는 거랑 어떻게 제가 보통 여기요.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1,500원 기부했습니다. 연출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장님 오십니다. 아니 왜 박수 치세요? 여기까지 다 아니 정말 너무 좋은데요. 천국이에요. 예. 추워서 여기 가고 추워서 그렇지. 너무 갈 데 없는 사람.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 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진짜. 아니 여기만 또 달라지네. 산이에요. 아주 보통 산이 아니가지고. 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여기 가스하고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이 지금 전쟁이 나는 바람에 원자력 발전을 또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올라갔고 몇 가지 원인이 겹쳐서 아껴 썼는데도 110만 원. 예, 아껴 썼는데. 그래도 다시 없다라고 할머니 춥다고 그러고. 그래서 덮버섯을 신고 이렇게 이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버선을 신고 살아요. 추워서. 싫어. 그러시면 안 되죠. 바닥은 따뜻해. 그 밑에도 뭐 하나 더 밑에는 따는 거. 그 밑에는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그 밑에는 선생님 이거는 전기장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요 여기 진짜 따뜻하네. 이불 깔아놓으니까. 양말도 이렇게 말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 한결 수월합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년보다 또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동쪽 지방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고 모레 새벽까지 강원 중북부 지방에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방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는 11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